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베컴은 긴팔을 착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팔에는 문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팔 전체를 문신으로 덮었지만 당시만 해도 아내의 이름을 새긴 크지 않은 문신이었는데도 말이죠.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에도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문신은 스스럼없이 방송에 송출됐죠. 한일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은 불과 20년 차이인데 그 사이 문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의 한 기관에서 문신이 없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 29%의 사람만이 문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21년 한국에서 문신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62.3%가 문신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문신이 불법인 국가입니다. 눈썹 문신도 법적으로는 위법 행위이죠.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문신에 엄격해졌으며 앞으로 문신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문신은 피부 조직인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여 특정한 흔적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문신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죠. 즉, 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문신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문신으로 유명한 부족입니다. 그들은 문신을 숭배했는데 문신을 새겨 넣음으로써 용맹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했죠. 따라서 노예를 제외한 대부분의 남성들이 문신을 새겼습니다. 족장이나 귀족은 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문양을 새기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실력 있는 문신가를 찾아갔죠. 마오리족의 문신은 모코 혹은 타 모코로 불리는데 모코는 얼굴에 새겨지는 문신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코는 나선형의 무늬를 메인으로 좌우 대칭해서 얼굴 전체를 덮는 문신으로 각 개인마다 문양이 다른데 이는 각각의 혈통, 지위, 업적 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전쟁터에서도 두드려져 보이기 위해 근사한 얼굴 문신을 갖고 싶어 했죠. 또한 전쟁 중 적에게 살해되었을 때 얼굴에 문신이 없는 머리는 화풀이 대상으로 발길질 당했지만 모코가 화려하게 새겨진 얼굴은 조심스럽게 베어서 십자가에 꽂혀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즉, 마오리족 사회에서는 비문신자가 하찮은 존재였던 것이죠. 중국의 거대 문헌인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사만의 문신 풍습이 실려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진화는 일본과 가까워 문신을 한 사람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를 통해 당시 한반도 남부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문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본과 가까울수록 문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당시 일본에서 문신이 성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한반도에서 흔히 목격된 문신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부족연합체 사만에서 각각 백제와 신라로 계승되면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백제와 신라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유교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유교 사상 중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털옷과 살갗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문신은 구시대의 패습으로 인식되어 한반도에서 문신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문신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우동은 조선 성종 때의 인물로 여러 남성과의 스캔들로 조선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동침한 남자들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왕가의 사람이었기에 파장은 더욱 컸죠. 따라서 어우동은 조선 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반면 어우동처럼 문신을 했는데도 칭송의 대상이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순위 김수영이죠. 그는 부모를 여의고 큰 슬픔에 잠겨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효를 맹세하는 글 132자를 직접 지어 자신의 무릎에 문신으로 새겼다고 하죠. 이 사실을 안 임금은 그의 효행에 감동하여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주며 상을 주었습니다. 어우동과 김수영 모두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결국 문신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새겼는지가 중요한 것이었죠.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조선시대에서도 칭송받았던 문신이 있었는데 유교 사상이 희미해지고 개성이 더욱 존중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왜 아직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대한민국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주도하의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신체제가 있었죠. 유신체제는 국가 재건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사고와 외모까지 통제했습니다. 유신체제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몸을 상하게 하며 사치스러운 문신은 당연히 국가의 통제 대상이었죠. 1970년대 초에 개정된 징병신체검사에서 문신이 피부장애 항목으로 등재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80년에는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는데 문신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순화교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신을 소유한 자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문신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신은 국가에서 금기시할 뿐더러 통증을 견디면서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즉, 몸에 문신이 있는 것 자체로 사회에 반항심 가득한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문신의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과 사회에 대한 반항심을 문신을 통해 과시적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심지어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무료함을 달래주는 수단으로 문신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낼 수 있는 뾰족한 도구와 연탄을 이용했다고 하죠. 따라서 문신은 음지의 문화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90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문신에 대한 적대심이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폭력배들이 국가의 강력한 단속으로 공개적인 폭력 행사는 무리였으니 굳이 주먹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문신이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스포츠형 머리, 우람한 체구, 검은 양복과 함께 문신이 조직폭력배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문신을 금기시했던 사회적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에 의해 한국에서 문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입니다. 1995년 한국의 케이블 TV 시대가 도래하여 해외 방송이 한방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해외에서 행해지는 문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죠. 따라서 그들은 문신이 폭력배나 범죄자의 상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세대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국가의 고속성장기에 태어났던 X세대이죠. X세대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이전 세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는 보다 개방적인 세대였죠. 따라서 피어싱, 염색, 네일아트 등과 더불어 몸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며 새로운 패션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특히 스포츠 스타들과 연예인들에게서 문신을 자주 볼 수 있었죠. 한 예로 2003년 축구 한일 정기전에서 한국의 축구 스타였던 안정환이 아내를 향한 사랑을 세련된 문신으로 새긴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문신은 대중들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현재 문신은 다양성과 개인의 표현을 중요시하는 MZ세대를 만나 일반인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신은 더 이상 음지만의 문화가 아닌 듯하죠. 하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문신을 하는 범죄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기사를 장식하고 있어서 문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나요?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많은 이유는 뜬금없게도 감자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